자기 아이의 그 수학적 성취를 알 수 있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다로 풀어내는 유쾌한 수학 강연 수다학의 MC 고유경입니다. 이번 주에도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행복해지는 수학 강연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수학 멘토는 조금 특별하신 분인데요. 이 직군의 멘토는 저희가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발달 신경 생리학자. 조금 생소하시죠? 네, 원래 수학이 전공은 아니신데 수학을 어려워하는 딸을 위해서 직접 수학 학습법을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네,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의 패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탤런트 조민희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민희입니다. 네. 이번에도 오늘의 강연자를 모셔봐야 될 네. 텐데요. 아이들은 왜 수학을 어려워할까? 아이의 발달 과정과 수학 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안승철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세요. 애들이 보면 어릴 때, 특히 저희 집엔 딸인데, 그러니까 언어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애들보다 확실히 뛰어난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언어적인 능력에 비해서 수학적인 능력은 이제 물론 아주 어릴 때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게 된 거죠. 부모들이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강요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알고 있는 방식이라는 게 상당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눈높이에서 가르쳐주면 수학적 상상력을 조금 더 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아까 저희 방청객분들도 놀라셨는데 수학 전공이 아니신데 딸을 위해서 수학 학습법을 연구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연구는 멋쩍어 하시네요. 연구는 안 하셨어요? 예, 연구라기보다는 네. 그냥 같이 공부한 거를 본 거죠. 뭐. 네. 지금 그러면 아이와 몇 년째 같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애가 한 5살 때부터 했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한 9년, 한 10년 뭐 이렇게 되는 와, 정말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이잖아요. 가장 힘든 게 함께 하면서 우리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게 이게 엄청난 인내심이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게 네.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수년간 이렇게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거진 이제 전문가 수준일 텐데 어떤 게 가장 좋으시던가요? 그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좀 수학을 네. 제대로 할 때까지 시간이 참 오래 걸린다. 네. 네, 그게 그런 걸 깨달은 게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 그렇다면은 아빠랑 하면서 수학이라는 게 저도 지금 시키고는 있지만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아이가 수학을 좀 즐기게 됐나요? 아니, 수학이 즐기는 학문은 절대 아니죠. 즐기지는 못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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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그 수학을 보는 눈은 이제 조금
그러니까 깨친 것 같아요. 아, 네. 그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네. 신경생리학자로서 근데 초등수학 학습법에 대한 책을 내셨잖아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뇌가 어떻게 발달하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밟는가 이제 뭐 이런 거를 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지능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하는 것도 결국 같은 네. 맥락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가를 이제 보는, 그러니까 고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교수님 강연 이제 슬슬 들어봐야 되는데 아직 조금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강연을 시작하면 좀 나아지겠죠. 아, 그럴까요? 네네.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확 네. 달라질까요? 네. 네. 교수님, 이번 강연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좀 더 쉽게 접근하는가 하는 문제하고, 근데 거기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네. 아이들의 수학 능력을 실질적으로 발달시키는 방법. 오늘 오신 분들도 그렇고요.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세요. 본 강연을 하기 전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죠. 여러분들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수학을 같이 공부하세요? 아니면 그냥 수학 성적만 챙기십니까? 성적만 챙기세요. 네. 성적만 챙기면 그건 절대 좋은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좀 그렇습니다만, 뭐 이런 시험 끝나면 항상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제가 전에 살던 아파트 단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걔는 뭐 하나 틀리면 3대씩 맞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 계시지는 않겠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게 제가 즐겁게 공부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맨날 공포를 느끼면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러면 아이들이 결코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본론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이가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할 때 보통 다들 생각하는 그 광경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수학 문제집 앞에 두고 그냥 스탠드 밑에 혼자 앉아서 푸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죠. 근데 수학은 의외로 대화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단순한 일상적인 대화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학부모들이 꼭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6분 동안에 한 50리터가 채워지는 물탱크가 있다. 오늘 정오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물탱크에 채워지는 물은 모두 몇 리터냐. 이런 간단한 문제가 있는데요. 쉽죠? 네, 쉬운 문제예요. 누구 풀어볼 사람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저는 이제 애한테 항상 첫 번째 문제를 읽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읽어보라고 하고, 문제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문제를 보지 말고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설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각 문장에 대해서, 각 문장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다시 그렇게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가 다음과 같이 문장을 쪼개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6분 동안에 50리터씩 물이 채워지는 물탱크가 있다. 그 문장에서 그러면 1시간 동안에 500리터가 채워진다 하는 그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정오부터 내일 오후 3시까지 라는 그 문장에서 물을 채운 시간이 토탈 27시간이다.
라는 그런 정보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두 가지 정보를 결합해서 그 답을 낼 수 있으면 그런 아이는 그 수학적인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런 문제를 주고 그거 나한테 다시 프레젠테이션 해봐. 그리고 그 각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렇게 읽어보라고 그러면 그냥 쓱 읽고 그냥 지나가는 애들 많아요. 절대 저 문장에서 그 정보를 뽑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되죠. 대화를 하면서 이제 풀어라. 학부모들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면 학부모들이 되게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내가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저 내용은 제가 쓴 책에서 나온 일부예요. 근데 제가 애하고 대화를 하는 방식이 저렇습니다. 근데 특별한 걸 질문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뭐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디부터 시작해야지?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러면 그런 경우는 몇 가지나 되지? 그런 식으로밖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문제를 아이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렇게만 하면 그 다음은 아이가 알아서 합니다. 대화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읽는 방법을 배운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외에도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를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저 문제는 아마 다들 보셨던 문제일 거예요. 저거는 이제 최대 공약수를 찾아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탕이 100개 있고 초콜릿이 66개가 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이건 최대 공약수를 풀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저 문제에서 어렵게 느끼게 만든 거는 뭐냐면 똑같이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저 말은 어떻게 보면 사탕 5개, 초콜릿 5개를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주라는. 그러니까 사탕의 개수하고 초콜릿의 개수를 똑같이 주라는 그 말인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다 합쳐가지고 다들 똑같이 나눠주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후자거든요. 근데 문제를 저렇게 내놓고 저걸 풀어보라 그러면 애들은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화를 하다 보면 쟤 애가 뭘 모르는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거를 도와주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은 사실 그 의미에 대해서 어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수학 강연을 언제 한번 갔는데 그때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나눗셈을 하는데 왜 빼냐? 예, 여러분들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저거 그냥 나누면 밑에 내려오면 위에서 빼고 그걸 다시 나누고 빼고 이거 그냥 기계적으로 하셨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 몰라요. 이거 나누는데 왜 빼요? 이거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애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수에다 0을 곱하면 왜 0이냐? 아시겠어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애한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저 그림처럼 3에다 4를 곱하고 3에다 3을 곱하고 결국 저렇게 가면 3에다 0을 곱한다는 것은 결국 0이 된다. 저렇게만 대답을 해줘도 아이들은 그 의미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기 걸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요. 그때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문제를 푸느냐 그렇지 않고 모르고 문제를 푸느냐 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문제 한번 보시겠어요? 저 답 아시죠? 어떤 수를 3으로 나누었더니만 몫이 8, 나머지가 2. 어떤 수가 얼마입니까? 26이죠. 금방 아시죠?
자, 그런데 저 밑에 문제를 풀려면, 저 문제를 가지고 풀려고 그러면 어떤 애들은 어떻게 푸냐 하면 앞수가 26이니까 그걸 다시 또 8로 또 나눠요. 그래갖고 몫이 3, 나머지가 2. 이렇게 풉니다. 답은 맞았어요. 답은 맞았는데, 근데 그거는 나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풀죠. 답은 맞아도 계산 과정은 50점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의미를 정확하게, 나눗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들은 저거를 저렇게 안 풀죠. 저 그림처럼 저렇게 8개로 나누는 거하고 저렇게 3개로 나누는 거하고 같다는 걸 금방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을 금방, 아, 저거 몫은 3, 나머지 2, 그렇게 금방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애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풀거든요.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풀고 나면 나중에는 저거는 다 지나갑니다. 수학을 푸는 데 있어서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대화는 그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건 초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저 그림 보시면 그림이 있고 밑에 문제가 있죠. 아, 저 글씨는 우리 집 애 글씨인데요. 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건 초등학교 한 3학년, 한 2학년 정도에 나오는 문제예요. 내용은 대동소이해요. 숫자가 좀 커졌죠. 근데 저거를 다 읽으려면 골치 아픕니다. 뭐 인천공항이고 일본이 나오고 뭐 몇 명이 타고 내리고. 저거하고 앞에 본 슬라이드하고 그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그림이 없다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림이 있으니까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저거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은요, 어떤 문제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수학에서 직관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딱 보고서 아, 이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애한테 그림을 그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를 보고 나서 문제를 나한테 설명해달라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한 거죠.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이 문제 아시죠? 예. 이거 초등학교 2학년 아니면 3학년 때 나오는 문제인데 이 문제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푸시려고 그러면 금방 못 풀걸요? 저도 금방 못 풀었어요. 이거 어떻게 풀어? 그러면서 처음에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누구한테 몇 권 주고 누구한테 몇 권 줬더니만 나머지 나중에는 몇 권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요, 이 문제 한번 보세요. 이 문제 다들 푸실 수 있죠?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하고 바로 앞에, 이 문제가 바로 앞에 문제의 답이에요. 그 앞에 문제를 이렇게 글로 막 써가지고 놔두면 학생들 못 풉니다. 근데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누구나 다 푸는 문제가 돼버려요. 아이들한테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이게 초등 저학년에만 국한된 문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한번 보십시오. 아니, 초등학교 한 4학년? 그 정도 된 문제인데요. 가하고 나를 합했더니만 16이고 가를 나로 나눴더니만 몫이 3이다. 이거 방정식으로 푸실래요? 어떻게 풀까요? 그림으로 그리면은요, 그림 세모가 3개. 그러니까 가가 나의 3배죠. 몫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3칸을 놔두고 거기다 나를 더했더니만 토탈 4개의 상자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당연히 4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면 저거 풀 수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볼까요? 분수 문제입니다. 저거 어려워요. 저거 풀려고 들면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볼까요? 10개로 나누기만 하면 그 다음에 반, 2분의 1에다가 2개 더하고 그러니까 5분의 2, 그러니까 10분의 4보다 3개 더 더하면 한 칸이 5개구나. 금방 알죠. 그러면 10칸이니까 50개구나. 금방 답을 냅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그리세요. 그러면 충분히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승철 교수님의 일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일단 조금 들어본 것 같아요. 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글로 잘 모르겠으면 그림을 그려봐라. 이 부분이 저는 좀 기억에 남아요. 그렇다면은 교수님, 수학을 할 때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 네.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 네. 도와만 주고 네. 풀어주지 말라는 거.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애는 놀고 있고요. 학부모가 열심히 풉니다. 아, 이건 내가 맞아요.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왜 못 풀지? 그러고서 막 열심히 풀어요. 그러면 애는 옆에서 놀다가 아빠 다 풀었어? 그러고서 옆에 옵니다. 아이고. 예, 그럼 안 그렇게 되겠네요. 하면 안 되죠. 네.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엄마들이 이렇게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걸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네. 답답해서. 예, 답답한 것도 있고 네, 급하고 욕심도 나고 뭔가 네. 빨리 이제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 또 아이를 키워보면서 저도 참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꼭 영재 같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영재 교육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막 숙달을 막 시키려고 빠르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게 아주 안 좋은 부작용이 이렇게 따른다면서요. 네. 제일 가장 네. 문제가 되는 게 흥미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 어릴 때부터 자꾸 어려운 것만 하면 아, 뭐 이렇게 골치 아픈 것만 자꾸 하라 그러냐. 네. 그게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화를 그래서 많이 하면서 하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 중에 이유 중에 큰 것 같은데 또 저희 거기에서 또 실수했었던 게 대화를 많이 하면은 가만 입 다물고 풀어. 머리를 풀지 입으로 풀어. 막 이런다고 진짜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급해서 그런 건데 저처럼 이렇게 좀 무지하고 마음이 급한 초보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서 그래요. 공부는 혼자서 조용하게 집중해서 하는 게 맞다. 근데 사실은 그런 과목도 분명히 있는데 수학은 사실 안 그래요. 그 얘기를 계속하고 아니 네가 뭘 몰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부분이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피드백이 있어야만 네.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수학입니다. 교수님, 2부 강연에는 어떤 내용이 준비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일부에서 다 못한 내용을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틀에서 수학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적인 측면,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안승철 교수님의 2부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세요. 예전에 그런 류의 문제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뉴욕에 피아노를 조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 나왔던 문제들. 그거는 일종의 에스티메이션이죠.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피아노를 가진 사람이 몇 명쯤 되고 그러면 조율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되고 그런 걸 따져서 그냥 몇 명이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그 게싱을 해야 됩니다.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여러분들 창의사고력 문제 이런 거 보시면요. 그런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계산해서 푸는 문제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저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유의 문제를 하나만 아주 심플한 문제인데요.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연속된 두 수의 곱을 구했더니만 812가 됐다. 두 수를 구하라.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초등학생, 중학생 빼고 어른들은 어떻게 풀지 이렇게 풀면 되죠? 이렇게 풀면 돼요. 어른들 이렇게 풉니다. 맞죠? A 곱하기 A 더하기 1 해서 812.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요. 저도 처음에 저 문제를 접했을 때 이거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더랬어요. 근데 초등학교에는 2차 방정식이 안 나오거든요. 두 수를 거듭 곱했더니만 812 근처가 되는 수를 이제 찾아야 되죠. 그러면 20하고 20 곱하면 400이고 30 곱하면 900이니까 그 사이 어느 수구나. 예, 그렇게 접근해 들어갑니다. 20하고 30 사이니까 반을 해보죠. 25 해봤더니만 625네. 그분은 조금 더 나가야 되겠다. 27 곱하기 27? 729네. 그거 다음 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에스티메이션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으라는 건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저 문제를 끄집어냈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눈높이요. 여러분들 초등수학 문제 생각보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옛날 다닐 때 고등학교 문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수열 문제. 그보다 더 심한 문제도 나와요. 이거 어떻게 풀지? 다 봐도 모르는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정해져 있거든요. 근해 공식, 2차 방정식, 이원 1차 연립 방정식 이런 것밖에 모르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하면 결국 아이의 그 수학적 사고력을 꺾는 결과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방법만 가르쳐 주거든요. 이 문제 한번 보실래요? 공책 3권, 연필 2자루. 값이 1170원이다. 그러면 공책 4권, 연필 3자루가 1620원이다. 이거 어떻게 푸세요? 저는 이 문제 처음 봤을 때 이거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이네. 그랬어요. 맞죠? 3x 더하기 2y는 1170. 그다음에 4x 더하기 3y는 1620.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개수를 갖게 만들어야죠. 4에다가 3 곱하고 3에다 4 곱해가지고 x를 갖게 만든 다음에 빼요. 그러면 y만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구하고 y 알았으니까 x 구하고 이렇게 구하는 쉽잖아요. 굉장히 쉽잖아요. 아마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애들한테.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돼. 근데 저렇게 가르치면은요. 애들이 항상 토를 답니다. 이거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인데 너 나중에 배울 거야. 배울 건데 이렇게 풀면 돼. 그러면 왜 개수를 갖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 왜 빼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방식만 배워요. 저런 문제 나오면 잘 풀죠. 그 다음에 잘 풀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딱 이고 그 이상 저기만 조금만 꼬아도 문제를 못 풀어요. 저 문제도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그러면 돼요. 저거는 변수, x, y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림으로 그리면 저렇게 나오죠. 저기 공책 3개 그리고 연필 2개. 저 1170원이야. 공책 4개, 3개 1620원이야. 근데 그림에서 보면 공책 3개하고 연필 2개가 1170원이니까 저 밑에 거에서 조금만 싹 빼고 나면 공책 하나, 연필 하나가 400 얼마네. 그러면 저기서 저걸 딱 2배 하면 그게 900원이니까 저기서 공책 한 권은 270원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 과정은 이원 1차 연립 방정식하고 그걸 푸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빼는 과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2배하고 빼고 이런 과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뭐 개수를 뭐 맞추고 뺀다 이런 거 말로 설명 안 할 뿐이죠. 근데 대신 애들은 저런 과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을 만나도 이거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이런 의미구나. 금방 압니다. 그리고 변수 x, y 이런 거 안 두고 그냥 저렇게 해놓으면 저게 공책 값이구나. 연필 값이구나. 매칭이 되거든요. x가 뭐다, y가 뭐다. 그거 설명 안 해도 돼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이거 이원 1차 연립 방정식이야. 이렇게 설명 안 해. 그러면 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3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것들이 많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 대화로 얘기하라는 거, 그 다음에 그림으로 보여주라는 거,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 그 어림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거, 그 3가지입니다. 그 외에 그 수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근데 이 문제를 한번 보세요. 뭐 북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얼마씩 갔다. 저거 쉬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2학년들 그거 못 풀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으로 저걸 못 그리거든요. 머릿속으로 동서남북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저걸 못 풀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한. 그걸 이해해야 합니다. 애들이 어려워하면 제가 저 단계까지 안 왔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2번째, 3번째 문제 저도 잘 못 푸는 문제들입니다. 못 풀면 그냥 애도 못 풀면 너도 못 푸는구나. 그렇게 쉽게 쿨하게 넘어가세요. 다음에 애가 조금 수학을 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 투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법은 2가지예요.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시간만큼 계속 꾸준히 하는 거하고 정해진 양만큼 꾸준히 하는 거. 그거는 아이에 따라 어느 방법을 취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6년간 아이가 공부했다고 합시다. 그런 아이가 수학을 못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독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독해력은 결국 독서의 문제인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빠뜨리는 게 하나 있어요. 초등 6학년이면 6학년 정도의 독서 실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글자 막 떼는 애가 소설책 못 읽잖아요. 똑같아요. 초등 6학년이라도 초등 2학년의 정도의 수준밖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한테 많은 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수준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선행학습 문제도 어려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다 한다고 시키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비용이 문제예요. 새로운 걸 배울 때 느끼는 그 좌절감, 그러니까 수학적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또 배울 때 느끼는 그 부담감, 이런 게 다 비용입니다. 근데 그 비용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는지, 능력이 돼 있는지 그걸 알고서 선행학습을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학원? 이거 중등, 고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초등학생이면 안 보내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제 애들 한 번도 보낸 적 없어요. 근데 자기 아이의 그 수학적 성취를 알 수 있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학원 선생님이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철 교수님의 2부 강연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어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 어림이 어림잡다 할 때 그 어림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네. 교수님, 그 아이들이 그 수학 공식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림을 그리도록 해봐라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한 문제 푸는데 또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들어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제가 애가 공부 못한다, 수학 못한다 생각했을 때 네. 한 시간에 한 문제 푼 적도 있었거든요. 뭐 와. 그럼 다 그런데- 기다려주신 거죠. 속 터지죠. 그런데 그게 점점 시간이 짧아집니다. 자녀를 네. 믿고 기다려주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예, 죄송해요. 예, 네. 그러네. 교수님께서 또 학부모님들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냥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이제 한 2권 정도 냈는데, 근데 학부모들의 반응은 뭐냐면 책을 자기가 읽지 않아요.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예, 그거 어떻게 잘 내가 안 하고 애가 그냥 그 대신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왜 읽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근데 1시간씩 여러분 1년에 한 번도 빠짐없이 그거 같이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 분명히 애들은 좋아집니다. 예. 네. 그러니까 책을 같이 읽어라. 수학을 같이 풀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방송도 네. 같이 해야 돼요. 이렇게 반응이 속 터져요. 강연 이제 잘 들어봤으니까 이제 수학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크메스 수학에게 묻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주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궁금증을 올려주셨습니다. 먼저 이은희 씨의 질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엄마가 수학이 약하면서 아이에게 잘하라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수학을 아이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대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 강연이랑 딱 맞는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강연 때도 잠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시간이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만약 같이 했으면 어릴 때 문제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이가 어려워하다가 그 다음엔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이제 조금 더 지나가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의례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야지 그래 놓고 속으로 한참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풀지 속으로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애가 먼저 대답을 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답을 먼저 엄마가 먼저 보는 게 좋죠. 보고 이거 이렇게 풀라는 거구나. 알면 그 다음엔 질문하는 것도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힌트만 주면 됩니다. 풀어주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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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네요. 이번에는 계속해서 현장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어우, 굉장히 궁금하신 게 많으신가 봐요. 네, 두 분, 네. 한 분씩. 네. 네. 네, 오늘 6학년 두 아이와 함께 온 엄마인데 오늘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게 저희 아이들도 이제껏 한 번도 수학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잘 따라와 줬어요. 근데 중학교는 또 다르다고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중학교 수학이 좀 다르긴 하죠. 근데요, 네. 초등학교 수학이 더 어려워요. 더 어렵습니다. 근데 중학교 수학에 나온 내용 대부분이 초등학교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수학 애하고 같이 보는데요. 그거 중학교 수학은 잘 쉽게 푸는데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놓고 보면 못 풀어요. 저도 못 풉니다. 네,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왔던 대로 그냥 쭉 하시면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도움 되셨나요? 오늘은 네,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한 분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6학년, 4학년, 1학년인데요. 제가 같이 풀어요. 네. 근데
그 아이들이 가장 그 6학년, 그러니까 1학년짜리는 아직 이제 많이 신경은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놓고 있는데 이제 6학년이랑 4학년 남자 아이들은 문제를 풀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 계산 정확도예요. 그래서 항상 그 계산을 하면서도 아이들이 이거 왜 꼭 해야 되는지 계산기 있는데 과연 듣기로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는 수학이 결국 연산에 달려 있다라고 많이 들어서 연산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을 많이 들어서 저도 이제 시간을 재면서 이제 뭐 이런 것도 훈련을 하는데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더 수학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정말 연산 훈련이 필요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미국에서 계산기 쓰잖아요. 네. 수학 성적이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를 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인데요. 근데 연산이 떨어지면 결국은 아무래도 자신감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연산이 부정확한 거는 그건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스스로 피드백을 한 번 더 검사를 하는 그 과정을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시간을 너무 제한을 두지 마시고 조급하게 풀지 않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좋아질 겁니다. 오늘 수학하면서 저는 조금 더 기분이 평소보다 좋은 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얼굴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신 것 같아요. 얼굴이 밝아지시고, 그렇죠? 네, 참 기분이 좋네요. 오늘 안승철 교수님의 강연을 듣다 보니까 그동안 어렵게만 느꼈던 스토리텔링 수학이 어찌 보면 또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자녀와 수학으로 대화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수학 학습법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학 방청 참여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기 주소로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시면 방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